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새로운 함정이 아니라 본부가 수중질서를 한국이 통제 가능한 형태로 다시 짜는 사건이다. 워싱턴발 외신들이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에 사실상 그린라이트가 타졌다는 식으로 떠들어댄 순간부터 판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규칙, 제작성으로 넘어갔다. 특히 10월 29일자 보도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제로 기술 협력의 문을 열었다는 뉘앙스가 확인되자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라는 정치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다. 오커스로 영국, 호주에만 걸려있던 기술 공유의 금기를 한국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시사는 문장 하나가 억제력,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다. 외교는 종종 군사보다 느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체계의 상한선을 그어버리는 가장 빠른 칼날이다. 한국이 핵잠을 논의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반도, 동중국해, 서태평양이라는 동일 전장 축에서 깊이 시간 속도에 우위를 주지 못하면 어떤 전술적 성과도 결국 지속성의 벽에 막힌다. 디젤 AIP 체계가 2에서 3주 단위의 제약을 받는 동안 핵 추진은 연료 충전이라는 강박을 사실상 제거해 90에서 120일 상시 체류가 가능한 작전 생태계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버틴다는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억제력의 시간 단위가 주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도약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주변국의 행동 자유도를 좁히는 힘은 성명서가 아니라 체류 시간이다. 말하자면 상대는 언제 나타날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을지를 두려워하게 된다. 속도는 이 계산을 더 잔혹하게 만든다. 미 버지니아급이 4만 충마력급 S9G 원자로와 펌프 제트 기반으로 25노트 이상, 조건에 따라 30노트대까지 거론되는 고속기동으로 알려져 있듯이 핵 추진은 단위 시간당 통제 수역을 기하급수로 확장한다. 속도, 지속, 심도의 고비, 곧 억제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디젤 잠수함이 전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 수 없다면 핵잠은 들어가고 남고 필요하면 다른 전장으로 옮겨간다. 이런 차이는 결국 상대의 의사결정 구조를 망가뜨린다. 가능한 시간은 줄어들고 오판의 비용은 커진다. 일본이 아무리 정밀 타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지상 기반의 노출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억제 효율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중국이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해도 조용성과 추진, 신뢰성에서 완성도가 흔들리면 그 숫자는 바다 밑에서 이자까지 붙는 부채가 된다. 반면 한국은 아예 시간의 축을 장악하려는 쪽이다. 이건 함정 몇 척 논쟁으로는 못 따라오는 영역이다. 더 불편한 지점은 한국이 이미 첫 단추를 꼬여놓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KSS-3에서 수직 발사 체계를 운용하며 SLBM의 콜드런치와 사일로 통합 경험을 축적했고 2021년 도산 안창호함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시켜 발사 유도 탄착의 검증 데이터를 확보했다. 억제력의 핵심은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다. 즉, 추진 체계를 핵으로 넘어가게 만들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적된 무장 운용 통합의 경험 위에 체류 시간과 기동 성능을 얹어 억제력의 시간, 스케일을 바꿔버린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시나리오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운영, 데이터의 축적과 통합 설계의 숙련이라는 시간 자체를 사야 하는데 그건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워싱턴의 신호가 갖는 의미는 더 노골적이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논의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내부에서 허용되는 작전 자율성의 상한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외신이 그린라이트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 때문이다. 동맹이란 말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승인, 그리고 예외의 교환이다. 오커스가 산증하는 금기, 핵 추진 관련 기술 공유가 한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시사는 한국이 동맹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맹의 비용 구조를 재편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도 바로 이 변화다. 일본은 규칙을 지키는 모범생 이미지를 팔아 영향력을 확보해왔지만 수중 영역에서 규칙은 도덕이 아니라 체류 시간과 은밀성으로 결정된다. 중국은 더 단순하다. 중국은 막으면 된다는 습관적 반사로 움직이는데 수중에서 막는 비용은 기하급수로 상승하고 그 비용을 한국이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전략, 계산이 틀어진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핵잠이 생긴다가 아니다. 핵잠이 의미하는 건 시간의 주도권이고 시간의 주도권이 의미하는 건
상대의 선택지를 줄이는 능력이다. 한국이 한번 배치하면 찾기 어려운 플랫폼에 더 긴 체류와 더 넓은 작전 반경을 부여하는 순간 주변국은 더 많은 감시 자산과 더 촘촘한 배전망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은 늘어도 의사결정 구조는 더 느려진다. 한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말로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외치는 국가들이 실제로는 한국의 시간 우위 앞에서 더 불안정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역설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과 주변국의 약점이 가장 추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이미 KSS-3에서 통합 경험을 쌓아왔고 2021년 시험 성공으로 수중 발사 유도 탄착에 검증 흐름을 손에 넣었다. 반면 일본은 장기 자망과 은밀 체류의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고 중국은 조용성과 추진 신뢰성의 완성도, 문제를 끌어안은 채 숫자로 덮으려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무기로 바꾸려는 쪽이고 이 차이는 앞으로 누가 반응하고 누가 설계하는지를 갈라놓는다. 워싱턴의 한 줄이 만들어낸 이 비대칭이 진짜로 위험한 이유는 한국이 이제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를 넘어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 유도의 첫 결과가 어떤 형태로 표면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이른바 그린라이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분석은 이미 반쯤 실패한 셈이다. 워싱턴은 언제나 허용과 통제를 동시에 건네는 방식으로 동맹을 관리해왔고 이번 신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외신 보도에서 반복된 핵심은 허용이 아니라 전제다. 기술 협력의 문을 연다는 표현 뒤에는 언제든 닫을 수 있는 경첩과 잠금 장치가 함께 달려있다. 미국이 핵추진 관련 기술을 공유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상대의 열정이 아니라 통제 비용과 관리 구조다. 그리고 직접 언급했듯 한미 간 핵추진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통제 비용은 약 10억 달러 수준이다. 숫자는 냉정하다. 이건 호의의 가격표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선명해진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기술 통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항상 가능한 범위를 먼저 묻는다. 반면 한국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다. 연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이라는 통제. 비용은 작지 않지만 오커스 체계에서 호주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일부 수준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건 이 비용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작전, 자율성의 교환 가격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총 사업비 55에서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10년 분할로 집행하는 구조를 계산해 놓았다. 연간 약 6조 원, 국방 예산의 10% 수준이다. 여기에 통제 비용을 얹어도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일본처럼 허용 여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계산은 더 단순하다. 한국은 이미 KSS-3을 통해 수직 발사 체계와 수중 발사 운영 데이터를 축적했고 2021년 실험 성공으로 될지 안 될지의 영역을 벗어났다. 다시 말해 기술을 주지 않아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해는 두 가지뿐이. 하나는 통제 밖에서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가도록 방치하는, 다른 하나는 제한된 범위에서 협력을 허용하고 비용과 규칙으로 묶어두는 것이다. 워싱턴이 흘린 신호는 명백히 후자다. 그린라이트란 표현은 그래서 정확하면서도 불완전하다. 불이 켜진 건 사실이지만 신호등은 미국 손에 있다. 이 구조가 불편한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기술 통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협력 경험이 거의 없다. 대신 차단과 대응 투자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동중국해와 이어도 일대의 핵잠, 감지망을 강화하고 수중 청음 장비 구역을 추가로 신설하는데 약 6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비대칭이 발생한다. 한국은 60조 원 규모의 장기 프로젝트로 중국에게 매번 수억 달러 단위의 방어 비용을 강제한다. 공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중국식 계산법에서는 가장 싫은 유형이다. 더 투자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포기할수록 통제력은 급락한다. 일본의 반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일본은 핵추진을 선택하지 않은 대신 디젤 잠수함에 수량과 정밀무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선택은 미국의 통제 체계 안에서 안전한 모범 답안을 고른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범 답안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장기 자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아무리 플랫폼을 늘려도 체류 시간의 벽은 넘지 못한다. 한국이 통제 비용을 감수하고 시간의 주도권을 사들이는 순간
일본은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남고 한국은 규칙을 재설계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동맹 내부의 위계가 바뀌는 지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해서 문을 열었다는 감상적인 해석이 아니, 미국은 한국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이다. 통제 비용을 부과하고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제약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예외의 지위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은 여전히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애초에 선택지 밖이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에서 진짜 가치가 되는 것은 설계도가 아니라 운용하면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절차,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되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한국과 완전히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역시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이미 보유한 데이터 위에 시간을 얹고 시간 위에 작전 자율성을 쌓아 올리는 쪽을 택했다. 워싱턴의 허용은 그 과정에 족쇄를 채우는 동시에 일정 속도까지는 함께 달리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이 속도가 일본과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맹의 규칙을 관리하던 쪽과 그 규칙의 비용을 계산해 넘어서는 쪽 사이에 생긴 이 간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압박과 대응으로 표면화될지는 아직 숫자로만 드러나 있을 뿐 실제 행동으로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핵 추진 잠수함 논쟁에서 숫자를 피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의도적인 회피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념도 정치적 수사도 아니다. 오직 시간이다. 디젤 잠수함의 평균 작전 지속 기간은 약 14일이다. AIP를 붙여도 2에서 3주가 상한선이다. 반면 핵 추진은 연료 개념 자체를 제거한다. 제시한 수치는 분명하다. 90일에서 최대 120일. 상시 체류가 가능한 작전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작전 단위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다. 주 단위 운영에서 분기 단위 운영으로 넘어가는 순간 억제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이 차이는 단순 비교가 아니다. 디젤 잠수함 8척이 돌아가며 14일씩 버티는 것과 핵잠 한 척이 120일 동안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숫자로 환산하면 핵잠 한 척이 디젤 잠수함 약 8척 분의 체류 시간을 담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지휘부가 언제 교대시키고 언제 빼고 언제 다시 투입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없다는 판단 자체가 위험해진다. 존재가 곧 압박이 되는 구조다. 여기에 속도가 결합되면 계산은 더 냉혹해진다. 핵 추진 잠수함은 순항 속도 20에서 25노트, 상황에 따라 최대 30노트까지 거론된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동 능력이 아니다. 많은 시간당 통제 수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다. 같은 24시간이라도 10노트로 움직이는 플랫폼과 25노트로 움직이는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작전 반경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속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자망 심도의 고비, 억제력이라는 말이 수사가 아닌 이유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부족해도 계산은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일본은 22척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다. 하지만 장기 자망이 불가능한 체계에서 이 숫자는 회전율의 압박으로 바뀐다. 항상 일부는 항구에 있고 일부는 이동 중이며 일부만이 실제 전장에 있다. 반면 핵잠은 이동과 대기, 감시의 경계가 흐려진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력이다. 일본이 아무리 정밀 타격과 다영역 연계를 강조해도 구조적 차이는 극복되지 않는다. 수량은 전술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시간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중국의 경우도 본질은 같다. 중국은 12척 체계로 핵잠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적하듯 조용성과 추진 신뢰성 면에서 완성도 논란을 안고 있다. 이 상태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소음 노출 위험이 커지고 소음을 줄이려면 기동성과 지속성이 희생된다. 즉 시간을 늘릴수록 들키고 조용해질수록 움직임이 묶이는 딜레마다. 한국이 노리는 핵심은 바로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것이다. 충분한 지속시간과 속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대가 대응 자산을 언제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억제다. 한국이 핵 추진을 통해 얻는 건 당한 한 방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불확실성이다. 상대는 매일 계산해야 한다. 오늘도 있는지, 어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해역으로 이동했는지. 이 계산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는다. 90일, 120일 동안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지휘 체계는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작전 반경은 좁아진다. 행동 자유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억제력의 진짜 효과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세척이면 적다는 말은 전혀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다. 핵잠 전력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누적치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이 5,000톤급 핵잠 세척 체계를 확보할 경우 단순 함정수는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체류 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중국 수중 작전 능력의 80% 이상을 따라잡는다는 계산은 이 맥락에서 나온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문제는 상대가 이 기준 전원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본은 여전히 몇 척을 보유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중국은 얼마나 많이 배치할 수 있는가에 집착한다. 한국은 그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간의 축을 장악한 쪽은 수량 경쟁에 끌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그 경쟁으로 끌어들여 소모시키는 쪽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라 상대의 계산 방식을 강제로 바꾸는 장치가 되며 변화가 실제 작전과 외교, 예산 편성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핵 추진 잠수함에서 190메가와트라는 숫자를 꺼내는 순간 많은 논의가 의도적으로 비켜간다. 이 수치는 과시용이 아니다. 190메가 특급 원자로라는 건 핵이다라는 상징이 아니라 어떤 작전 선택을 가능하게 하느냐의 문제다. 명시의 뜻, 약 25에서 35%의 전원 효율을 적용하면 축동력은 약 60메가와트, 다시 말해 약 8만 마력 수준의 실질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디젤 전기 잠수함과 비교하면 대략 6배다. 여기서부터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물리로 바뀐다. 8만 마력은 단순히 더 빨리 움직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추진력은 속도, 기동, 부하 여유를 동시에 보장한다. 핵잠은 최대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센서, 전투체계, 냉각, 소음 저감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디젤 잠수함이 움직이면 참아야 하고 참으면 느려지는 구조라면 핵잠은 움직이면서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구조다. 이 차이는 장기작전에서 치명적이다. 상대의 대잠 자산이 집중되는 구역을 고속으로 돌파하고 필요하면 저속으로 전원해 은밀 체류를 이어가는 선택지가 항상 열려 있다. 이 지점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 기동의 연속성이다. 디젤 잠수함은 고속 기동 이후 반드시 복귀와 재충전이라는 단계가 뒤따른 반면 핵 추진은 고속 기동 자체가 소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도망치기 위한 속도와 버티기 위한 속도를 동시에 가진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단순하다. 재잠전의 본질은 추격이 아니라 차단인데 차단은 상대의 예산 경로를 전제로 한다. 추진 여유가 충분한 플랫폼은 그 예상 자체를 무너뜨린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4만 충마력급 S9G 원자로를 기반으로 25노트 이상, 상황에 따라 30노트대까지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속도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속도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검토 중인 190메가와트급 체계는 최근만 보면 프랑스 수프랑급의 150메가와트급을 상회하고 개념적으로는 영국 어스튜트급이 지향한 고기동 저소음 양립 구간과 맞닿아 있다. 지적한 공격형 핵잠의 황금 구간이라는 표현은 맥락에서 나온다. 5,000톤급이라는 체급 선택 역시 우연이 아니다.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은 이 구간은 기동성과 은밀성의 균형점이다. 이 균형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을 보면 바로 드러난다. 중국은 대잠망을 촘촘히 깔아 막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기동 여유가 큰 플랫폼은 차단선을 우회하거나 차단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일본은 디젤 잠수함의 정밀성과 숙련을 강조하지만 추진, 여유가 없는 구조에서 고속 회피와 장기 체류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결국 일본은 정확히 맞히는 능력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능력에서는 구조적으로 밀린다. 190메가와트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작전 반경의 재정이다. 제시한 계산처럼 부산을 출발해 약 20노트로 항해할 경우 5일이면 괌, 7일이면 남중국해 통과가 가능하다는 수치는 단순 이동 시간이 아니다. 이는 한 척의 플랫폼이 한반도, 대만, 말라카 해협까지 연결되는 해상 공간을 단일 작전 축으로 묶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그림이다. 이 순간부터 핵잠은 연안 방어 자산이 아니라 해양 차원의 전략 자산이 된다. 이런 추진 여유는 무장 운용 방식에도 직결된다. 수직 발사관에서 SSCM과 SLBM을 병행 운용하려면 발사 이후의 기동과 은밀성 회복이 핵심이다. 추진력이 부족한 플랫폼은 발사 자체가
위치 노출과 작전, 종료를 의미하지만 충분한 추진 여유를 가진 핵잠은 발사 이후에도 전장을 이탈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 번 쏘고 끝이 아니라 쏘고 남는 구조다. 억제력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190메가와트는 상징이 아니라 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상대는 더 많은 대잠 자산과 더 넓은 감시망을 요구받는다. 문제는 그 요구가 끝이 없다는 데 있다. 기동 여유가 있는 플랫폼을 상대로 차단선을 유지하려면 비용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한국은 이 비용 구조를 정확히 노리고 있다. 상대가 막으려 할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결국 이 추진력은 강해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상대의 대응 비용을 폭증시키는 스위치에 가깝다. 그리고 이 스위치가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 주변국들은 단순히 더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격차를 메울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불편함은 추진체가 아니라 무장, 배치 방식에서 시작된다. 제시한 수치는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른다. 한국형 핵잠은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며 수직 발사관은 4에서 8기, 여기에 8에서 12기의 SSCM 탑재가 전제된다. 결과적으로 한 척당 최대 16기의 원격 타격 수단을 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 많파/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중에서 무엇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구성을 뜯어보면 더 노골적이다. SSCM은 사거리 1000km급 현무3 C블럭이, SLBM은 500에서 800km급 현무 4사로 예상된다. 이 조합은 전술과 전략의 경계를 일부러 흐린다.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과 선택적 압박에 쓰이고 탄도미사일은 억제 신호 자체로 작동한다. 둘을 같은 플랫폼에서 운용한다는 건 상대에게 이 접근이 전술인지 전략인지를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정지연은 곧 억제 효과다. 특히 수중 플랫폼에서 발사될 경우 그 불확실성은 배가 된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한지는 수량을 늘려보면 바로 드러난다. 탐척 체계가 완성될 경우 동시에 48기의 수중 발사 무기가 상시 전개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수치를 일본의 지상형 장거리 미사일 200기와 비교하며 규모 차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차이를 덧붙인다. 위치 노출 확률이다. 지상 배치는 위치가 고정되거나 추적 가능하지만 수중 배치는 그렇지 않다. 100분의 1 이하라는 표현은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지는 명확하다. 수량이 아니라 생존성과 은닉성이 억제 효율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일본의 딜레마가 드러난다. 일본은 지상 기반 정밀 타격 수단을 늘리며 선제, 대응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상 자산은 언제나 정치적, 군사적 노출을 전제로 한다. 반면 수중 발사 체계는 발사 이전까지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용상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 관리 방식의 차이다. 일본은 위기가 오면 설명해야 하고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상대를 개선하게 만든다. 중국의 경우는 더 직접적인. 중국은 해상, 공중, 우주 감시를 결합해 보이면 대응한다는 구조를 선호한다. 그러나 수중 발사 플랫폼은 이 전제를 깨트린다. 어디에서 발사될지 모르는 SSCM과 SLBM의 병행. 운용은 중국식 방공 대미사일 체계에 항상 과잉 대응을 강제한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순간 방어 효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강조한 억제 효율이 수량 대비 훨씬 크다는 평가는 이 지점에서 성립한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포인트는 발사 이후의 선택지다. 디젤 잠수함이나 추진 여유가 부족한 플랫폼에서 미사일 발사는 곧 작전 종료를 의미한다. 위치 노출과 해피 한계 때문이다. 반면 핵추진 플랫폼은 다르다. 발사 이후에도 고속 이탈, 다른 해역으로의 재배치 혹은 저속 은밀 체류가 가능하다. 즉, 한 번의 발사가 하나의 임무가 아니라 연속된 압박의 일부가 된다. 억제는 누적되고 상대의 판단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 이런 구조에서 무장의 숫자는 심리적 효과를 동반한다. 상대는 항상 아직 남아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 척에 16기, 세 척에 48기라는 수치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개선을 강제하는 잔여량으로 작동한다. 지상 기반 미사일처럼 소진을 전제로 한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이 잔여 불확실성은 위기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폭을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결국 이 무장 구성은 많이 쏘기 위한 설계가 아니다. 적게 보여도 더 오래,
더 넓게 위협하기 위한 구조다. 수량 경쟁으로 끌고 가려는 상대의 논리를 처음부터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핵잠의 무장은 단순한 탑재, 목록이 아니라 상대의 사고방식을 교란하는 장치에 가깝다. 그리고 이 교란이 실제 작전 계획과 예산, 위기 대응, 시나리오에 어떤 왜곡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압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지점은 조용함이다. 소음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과 거리의 함수다. 제시한 수치는 이 점을 숨기지 않는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의 작전 소음은 약 110dB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본 소류급보다 7에서 8dB 더 낮은 수치다. 이 단계에서도 이미 일본이 강조해온 디젤 잠수함의 정숙성 신호는 균열이 생긴다. 하지만 한국형 핵잠의 목표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 컴포제트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해 85dB 이하를 노린다는 설정이다. 이 수치는 단순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데시벨은 선형이 아니다. 10dB 차이는 체감상 2배 이상으로 작동한다. 즉 110에서 85로 내려간다는 건 조금 더 조용해진다가 아니라 탐지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다. 언급한 것처럼 이 경우 탐지거리 기준으로 약 40%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대잠전에서 이 40%는 단순 수치가 아니다. 탐지거리의 감소는 곧 탐지 확률의 급락을 의미하고 탐지 확률의 급락은 감시 저산의 배치 밀도를 기하급수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비용 구조가 무너진다. 이 지점에서 자주 나오는 비교가 미국 버지니아급이다. 버지니아급의 작전 소음이 90에서 92dB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기준으로 한국형 핵잠은 이보다 더 낮은 영역을 지향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수치는 조건과 측정 환경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치의 절대값이 아니라 설계 목표 자체가 어느 레벨을 전제로 잡혀 있느냐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정숙성 경쟁에서 멈추지 않고 핵 추진 체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이 지점을 불편해하는 이유다. 중국의 SSN-093 계열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불편함은 더 노골적이다. 중국 핵잠이 30km 거리에서도 탐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제시한다. 이 표현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절대 탐지 불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뢰 가능한 탐지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대잠전에서 확실하지 않은 탐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오판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지휘부를 마비시키고 대응 결정을 지연시킨다. 중국식 대잠 체계가 숫자와 밀도로 승부하려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불확실성은 치명적이다. 여기서 펌프제트의 의미를 단순한 소음 저감 장치로 축소하면 곤란하다. 펌프제트는 고속기동 시에도 캐비테이션 발생을 억제해 속도와 정숙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다. 디젤 핵잠은 작전 속도 범위 전반에서 허용 가능한 소음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결합되면 단순히 소음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탐지 알고리즘을 교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더 많은 소나 더 많은 초계기, 더 많은 무인 체계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이런 증설은 항상 선형적으로 효과를 내지 않는다. 외정 지점을 넘으면 자산 간 간섭과 정보 과부하가 발생한다. 한국형 핵잠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상대가 감시를 강화할수록 체계는 복잡해지고 오류 가능성은 커진다. 억제는 무장의 위력보다 상대 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서 완성된다. 일본의 대응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디젤 잠수함의 정숙성은 이미 극한에 가깝게 끌어올려졌고 그 다음 단계는 추진 체계의 전환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 선택지를 스스로 닫아왔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아주 조용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는 플랫폼에 갇혀 있다. 반면 한국은 조용함을 유지한 채 오래 머무는 쪽을 선택했다. 이 차이는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장에 대한 철학의 차이다. 결국 소음 수치 하나가 바꾸는 건 단순한 탐지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다. 한국형 핵잠이 85dB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순간 주변국은 더 많은 자산을 투입해도 여전히 불안한 계산을 강요받는다. 이 불안은 위기시 과잉 대응이나 소극적 후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선택의 왜곡이 어느 지점에서 현실 행동으로 튀어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조용한 압력으로만 누적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비용으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나라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린다. 숫자가 불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한 비용 구조를 그대로 놓고 보면 이 프로젝트는 비싼 무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싼 억제 수단에 가깝다. 한 척당 건조비는 20에서 25억 달러. 한화로 약 2.6에서 3.3조 원 수준이다. 여기에 원자로 육상시험 시설, 안전설비, 연료관리, 시스템까지 포함한 총 사업비는 55에서 6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다. 한국은 이 비용을 단년도 지출로 계산하지 않는다. 10년 분할 집행이라는 전제를 놓으면 연간 약 6조 원, 2025년 기준 국방 예산 62조 원의 약 10%다. 이 구조는 우발적 전력 보강이 아니라 한 세대의 전력을 50년간 유지하는 투자 모델이 일본처럼 매년 전력을 조금씩 늘리며 유지비를 키우는 방식과 다르다. 중국처럼 대량 생산으로 숫자를 부풀린 뒤 유지비와 교체, 비용에 허덕이는 구조와도 다르다. 한국은 처음부터 비싸지만 오래 쓰는 쪽을 택했다. 장기 효율을 계산한 선택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바다 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시한 산업 파급 효과는 군사 프로젝트로 보기엔 과도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한화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에서 발생하는 국내 외출 효과는 연평균 6조 2천억 원, 누적 6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참여 협력업체는 약 260개. 고용 효과는 직접 3만 명, 간접 5만 명 이상이다. 이는 K9 자주포 산업 생태계의 직접 고용 7,800명과 비교해도 4배 이상 큰 규모다. 단순히 무기 하나가 아니라 국가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다시 드러난다. 일본은 방산 프로젝트를 민수 산업과 분리해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기술 파급은 제한적이고 비용은 비용으로 남는다. 한국은 다르다. 조선, 에너지, 전자, 제어, 소음 저감, 안전공학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결합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철강부터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전 산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이 구조를 한번 돌려본 국가는 이후 다른 고부가 가치 방산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반복할 수 있다. 중국이 수량으로 따라오려 해도 이런 산업적 학습, 곡선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 외교적 비용 역시 숫자로 정리된다. 한미 간 핵추진 협력이 체결될 경우 미국은 기술, 경제와 관리 비용으로 연간 약 1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수치는 겉으로 보면 부담처럼 보이지만 오커스 체계에서 호주가 감당하는 비용의 일부 수준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동등한 핵심 영역 접근권을 얻는 셈이다. 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해 동중국해와 이어도 일대의 핵잠 탐지망을 강화하고 수중 청음 장비 구역을 5곳 이상 신설하는데 약 6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가 명확해진다. 한국의 60조 원 규모 장기 투자가 중국에게는 반복적인 방어 비용 지출을 강제한다. 이 비용 전가는 단발성이 아니다. 핵잠이 배치되는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감시 자산을 증설해야 하고 유지 운영 비용은 해마다 누적된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단기 자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동일한 억제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플랫폼과 더 많은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 이는 곧 인력, 유지비, 훈련비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한 번의 대규모 투자로 상대에게 끝없는 소규모 지출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다. 억제력은 여기서 완성된. 결국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10년간 집중 투자에 50년을 쓰는 구조를 택했고 주변국은 매년 예산을 쪼개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 밀려난다. 숫자만 놓고 보면 비대칭은 이미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 비대칭이 군사 영역을 넘어 산업 경쟁력, 외교 협상력, 예산 운용 방식까지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느냐인데 그 파급은 아직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각국의 조용한 예산 조정과 내부 검토 단계에서만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형 핵잠 논의의 마지막 고리는 언제나 기술이 아니라 경로다. 긴 분량으로 되짚은 209급 도입부터 도산 안창호급에 이르는 흐름은 단순한 역사 설명이 아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 방식이
일본과 중국이 따라오기 가장 어려운 구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1980에서 90년대 독일 209급을 도입할 당시에도 논쟁은 있었다. 완제품을 들여오면 더 싸고 빠르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비용을 더 쓰더라도 조립과 통합 과정을 국내에 남기는 선택을 했다. 이 결정이 이후 30년의 격차를 만들었다. 209급을 통해 축적된 건 선체 제작 기술만이 아니었다. 배터리, 소나, 함체 구조, 전투체계 통합에서 독일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과정 자체가 데이터였다. 이 데이터가 장보고급으로 이어졌고 다시 도산 안창호급으로 넘어오면서 수직발사관과 SLBN 운용이라는 고난도 영역까지 확장듯 간주한 것처럼 도산 안창호급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무장을 수중에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이는 북한의 SLBM 전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넘어 동북아 해양질서에서 한국이 비대칭적 균형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달았느냐보다 얼마나 시험했느냐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100회 이상의 발사, 시험, 1000회 이상의 음향 분석을 축적해왔다. SLBM 발사는 6회 중 6회 성공. SSCM은 CEP 3m 이하로 검증됐다. 이 수치를 미국 해군 토마호크의 CEP 10m와 비교한다. 이 비교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메시지다. 한국은 이미 세계 평균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을 기준선으로 삼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다. 이런 데이터는 구매로 얻을 수 없다. 오직 시간을 들여 반복해야만 쌓인다. 이 경로의 산업적 결과는 인도네시아 수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2011년 체결된 209급 잠수함 수출 계약은 약 11억 달러 규모로 평가됐고 이는 초기에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으며 투자했던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 잠수함 수출의 특징은 단순 플랫폼 판매가 아니라 운영, 교육, 정비, 후속 지원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이 모델을 실전에서 검증했다. 일본은 헌법과 정치적 제약으로 이 영역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어도 신뢰와 데이터 투명성에서 의문을 남긴다. 이 틈에서 한국은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핵심은 여기서 다시 핵추진으로 이어진다.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적 완성도를 결정짓는 건 원자로, 출력이 아니라 운용 데이터의 축적 속도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데이터, 축적 곡선을 만들어냈다. 이 곡선이 핵추진 체계로 넘어가는 순간 한국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는 국가가 아니라 데이터를 들고 출발하는 국가가 된다. 일본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중국은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에서 의문을 안고 있다.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에서 벌어진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은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는 산언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이미 성공적인 학습 모델을 여러 번 반복해왔다는 사실이다. 209급에서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으로 이어진 경로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축적이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무인 잠수정, 차세대 추진 체계, 저소음 기술, 인공지능 기반 전술 체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말하듯 잠수함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산업과 전략을 동시에 키우는 플랫폼이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건 하나다. 한국은 이제 몇 척을 더 늘릴 것인가? 라는 양적 질문의 단계에 있지 않다. 이미 숫자 경쟁을 넘어서는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질적 우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변국의 행동을 실제로 제약하기 시작하느냐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제약을 가속하는 촉매에 불과하다. 시간이 쌓이고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한국이 설계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선택지 앞에서 일본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틀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